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1-3 삼국의 성립과 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는 과연 어떻게 건국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랑은 특별히 나라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고대 국가 고구려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구려는 누가 건국했죠? 맞아요.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은 원래 부여 사람이었는데요. 건국신화에 따르면 부여 금화왕의 아들들을 피해 졸본의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인 건데요. 이러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동명왕 혹은 동명성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건국 초 도읍지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고구려는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으로의 진출을 꾀합니다. 이렇게 옥저를 흡수한 태조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계로부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위의 세습이 점차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며 왕권은 더욱 탄탄해지고요. 지금까지 부족적 성격을 띠고 있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고구려는 초기엔 연맹왕국이었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5개의 부족이 연합한 형태였는데요. 이러한 오부를 왕 밑으로 두어 왕권을 보다 강화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안에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는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부를 왕 아래 두어 왕의 통제를 받게 한 겁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고 고구려는 더 이상 연맹왕국이 아닌 고대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왕권을 탄탄히 한 고구려는 이제 승승장구 뻗어나갈 일만 남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중국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중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3세기경 중국의 위가 고구려를 침입해 수도가 함락되는 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4세기 초 미천왕은 이러한 고구려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데요. 먼저 한의 군이었던 랑랑군을 축출해냅니다. 여러분 랑랑군 기억나시나요? 제가 앞서 고조선 강의에서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 세워진 대표적인 한의 군이 랑랑군이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호동왕자와 랑랑공주의 이야기에 보면 결국 사랑을 위해 자명고를 찢어버린 랑랑공주 때문에 랑랑이 멸망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랑랑은 고구려에 의해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랑랑을 축출한 고구려는 당시 중국의 전현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구려의 성장을 전현은 당연히 경계했겠죠. 결국 4세기 중반 전현이 침입하게 되는데요. 이거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현이 쳐들어온다! 결국 전현의 침입으로 고구려는 또 한 번 수도가 함락되며 위기에 빠지는데요. 다행히도 이 전현이 중국의 전진에게 망해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우 다행이다 하면서 숨을 좀 돌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숨고르기도 잠시 백제의 근초고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거든요. 정말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는데요. 한 나라의 전성기는 다른 나라의 위기인 법. 이때 백제의 침입으로 고구려는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 고구려의 국왕이었던 고국원왕이 전쟁에서 사망을 합니다. 와, 여러분 이건 정말 당시 엄청난 이슈예요. 왕을 잃은 나라는 바로 멸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고구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잘 극복해냅니다. 전사한 고국원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정말 뼈를 깎는 변화를 꾀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소수림왕이 없었다면 고구려의 전성기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수림왕은 중요한 왕인데요. 그의 업적 3가지,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이 3가지는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소수림왕은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는데요. 율령은 쉽게 말해 법입니다. 이러한 율령의 반포로 소수림왕은 보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 태학을 설립했는데요.
이러한 소수리망의 노력으로 고구려는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요. 이렇게 잘 닦여진 판 위에 정복군주의 대명사인 광개토태왕이 등판하며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 때 고구려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두 왕,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개토태왕인데요. 워낙 유명하죠. 활발한 정복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한 왕인데요. 먼저 남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이때는 한강유역 전체를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한강 이북만입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후연을 공격해 요동지역을 확보하고요. 거란을 공격해 만주 일대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한 광개토태왕은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주기도 하는데요. 4세기 말 신라의 뇌물마리간 때 왜구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됐던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에 고구려의 군대가 내려온 겁니다. 이때 고구려의 기마병을 피해 왜구들은 금관가야까지 도망치는데요. 이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구려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때의 도움으로 신라는 고구려에게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우명 그릇인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인데요. 밑에 보면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고구려가 아닌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됐다는 건 당시 신라에 미치는 광개토태왕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했다는 거겠죠? 이러한 광개토태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연호는 중국의 황제들만 사용했었던 건데 광개토태왕이 우리도 중국과 동급이라는 자신감으로 딱 연호를 쓴 거죠. 이러한 광개토태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태왕릉비를 세웠는데요. 와, 크기 좀 보세요. 옆에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높이만 무려 6.39m고요. 무게는 무려 37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광개토태왕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일찍 사망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장수왕이 그 바톤을 넘겨받아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5세기 장수왕 때의 고구려의 전성기 모습 지도로 만나보시죠. 아주 북으로 남으로 쭉쭉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해 전성기를 누렸던 장수왕은 뛰어난 외교 정책의 달인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대립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당시 중국 역시 혼란기였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였는데요. 장수왕은 이 시기 중국의 최강자인 북위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최대한 친선관계를 누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위와 적대관계인 유연과도 손을 잡고요. 중국 남조와도 국교를 맺어 북위와 백제를 동시에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수왕의 실리외교로 북방은 안정을 찾는데요. 이렇게 북쪽이 안정되고 나자 장수왕은 시선을 아래로 돌려 남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먼저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는데요. 이러한 고구려의 행보에 긴장한 백제와 신라는 군사동맹으로 나제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제동맹도 장수왕을 이길 순 없어요. 장수왕은 결국 백제를 공격해 한강 유역을 완벽하게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한강 유역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며 5세기 전성기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해야겠죠? 이때 고구려는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킵니다. 앞서 백제의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고구려 차례네요. 피해 복수. 이때 백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국가의 위기였겠죠? 암튼 고구려는 이러한 남진 정책을 통해 한강 이남과 한반도 중부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당시 충청북도인 충주까지 다 고구려 영역이었는데요. 이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죠? 바로 충주고구려비입니다. 이 충주고구려비는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진출한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였는데요. 이러한 고구려는 천손사상을 통해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감 보세요.
과연 이 강력했던 고구려가 어떻게 서서히 저물어가는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백제를 만나볼까요?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에 의해 건국됩니다. 여러분이 온조가 누구 아들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들인데요. 온조는 주몽의 큰아들인 유리가 태자의 자리에 오르자 형인 비류와 함께 고구려를 떠나 남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에 자리 잡고 위례성을 도읍지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것이 바로 백제입니다. 이러한 건국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백제는 고구려의 유이민이 세운 국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고분 양식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두 나라 모두 돌무지 무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의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 장군총이고요. 요건 백제의 석촌동 고분인데요. 돌을 쌓아 올려 무덤을 만든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죠. 또 백제는 부여를 계승한 나라기도 한데요. 사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부여 사람이니 주몽의 아들인 온조의 뿌리도 부여에 있겠죠. 그래서 백제는 성씨를 부여씨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건국된 백제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건 3세기 고이왕 때였는데요. 고이왕은 좌평을 비롯한 관직과 관등제를 마련한 왕입니다. 왕 아래로 육자평과 16관 등을 두어 행정을 관리하게 하면서 각 관리에 맞는 공복의 색을 정한 건데요. 고이왕의 이러한 노력으로 백제는 고대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해 나가며 세력을 키운 백제는 드디어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국가의 기틀을 다진 건 비록 고구려보다 늦었지만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게 된 백제. 백제가 이렇게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강유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제의 전성기의 모습 지도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와우! 한반도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러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은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유명한 왕인데요. 먼저 남으로는 마한 전체를 병합해 한반도 남쪽의 곡창지대를 확보하고요. 북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해 황해도 일부를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근초고왕의 파워풀한 정복전쟁으로 인해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고구려를 대위기에 빠뜨린 백제는 서남의 해상권을 모두 장악하며 발전하는데요. 이를 통해 요서지역과 산둥반도 그리고 일본의 규수해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근초고왕은 활발한 대외교류를 했던 왕으로도 유명한데요. 중국의 동진과 국교를 체결했으며 외와도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칠지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칠지도인데요. 가지가 기둥 포함 총 7개가 있으며 가운데는 금장으로 글씨도 새겨져 있어요. 백제의 철기 문화가 상당히 우수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또 이 칼을 백제가 외에게 선물했다고 하니 백제와 외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역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세기 전성기를 누리던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여 왕권 강화와 국가 안정을 꾀하기도 했는데요.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등판하면서 삼국의 판도가 바뀌고 백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5세기는 그야말로 고구려의 시대였죠. 이러한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진 정책으로 백제는 위기에 처하는데요.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며 급기야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국왕은 전사하고 수도는 뺏기고 정말 국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한성을 뺏긴 백제는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하고요. 왕권은 땅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백제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겠죠? 백제의 동성왕은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신라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 나제 동맹을 강화하고요. 신진 세력을 등용해 기존의 귀족 세력을 견제하며 왕권을 다시금 강화합니다. 이러한 백제의 중흥 노력은 6세기 무령왕 때 더욱 활발해지는데요. 무령왕은 먼저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 귀족 세력을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 담로란 왕족을 파견한 지방의 행정구역을 뜻하는데요. 지방에 자신의 최측근을 보내 귀족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왕권을 탄탄히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양직공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양직공도란 중국 양나라에서 만든 사신도인데요. 여기 보면 백제의 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의 문화교류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또 백제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무령왕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무령왕릉은 백제가 중국의 남조나 외와 정말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걸 알려주는 유물로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은 금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금송은 일본에서만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이러한 금송을 무령왕의 관으로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뜻이겠죠? 이 밖에도 이 무덤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유물들을 통해 백제의 활발한 교류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다시 한반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길 누구보다 꿈꿨던 왕이 있는데요. 바로 성왕입니다. 이 성왕은 먼저 수도를 수로시설이 좋고 넓은 평야가 있는 사비로 천도하고요. 부여 계승의식을 내세워 국호를 남부여로 고칩니다. 또 성왕은 통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데요.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을 5부 5방으로 나누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이러한 성왕은 불교에 상당히 진심이었는데요. 불교와 유교를 장려하고 외에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강 유역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탈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던 신라가 배신을 때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강을 차지하고 나면 한강 상류는 신라가,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갖기로 한 거였는데요.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고 싶었던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를 기습 공격해 백제는 그만 한강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성왕 입장에서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건데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쟁이다! 신라와의 전쟁을 선포한 성왕. 관산성에서 신라와의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하고 맙니다. 저는요, 이 백제의 성왕을 비운의 왕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백제를 사랑했던 비운의 왕 성왕. 과연 백제는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백제도 복수해야겠죠? 과연 이후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국의 성립과 발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만나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한 태조왕,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한 소수림왕, 그리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을 잘 정리하시고요. 백제에서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고이왕과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 그리고 백제의 중흥을 꾀한 동성왕과 무령왕, 성왕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